KKMD474와 네이버 뉴스 번역, KF-21 네이비와 중형 항모 CVX의 등장,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과 멈티로 무장하게 될 KF-21 네이비의 미래. 최근 김승겸 합창의장은 KF-21 네이비를 CVX의 함재기로 탑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CVX가 경항모에서 중형 항모로 변경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CVX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태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F-35B가 아닌 KF-21 네이비를 함재기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합참 의장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해외 군사 전문지인 네이버 뉴스가 KF-21 네이비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고, 저도 익명의 해군 소식통과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 자료를 모아 분석을 해볼수록,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볼수록 어느 쪽이 옳고 틀리고가 아닌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미래를 어느 방향으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항모의 크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함재기의 선택입니다. F-35B처럼 단거리 수직 이착륙, 스토블이 가능한 함재기를 탑재하는 항모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거리 이착륙이 불가능한 FA-18EF 슈퍼 호넷 같은 함재기를 운용하려면 비행갑판에 사출기, 캐터펄트나 스키점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하고 260m 이상의 비행갑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고압 증기로 전투기를 밀어내는 사출기 방식 카토바를 사용하는 경우 원자력 엔진의 도움 없이는 충분한 고압 증기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우며, 전자식 사출기 이말스의 경우에도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엔진으로 작동시키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말스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비행갑판의 일부를 스키점프대로 활용하여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스토바 방식의 경우 카토바 방식보다 동시 발진 및 착륙할 수 있는 함재기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결정적으로 보다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함재기에 실을 수 있는 무장과 연료의 양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KF-21 네이비가 개발되더라도 사출기를 사용하는 카토바 방식일 때보다 스키점프대를 활용하는 스토바 방식일 때 전투력과 전투행동 반경이 크게 줄어든다는 뜻이죠. 흔히 F-35B를 함재기로 선택하는 경우 엄청나게 비싼 도입 및 운용 유지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무장 탑재력, 그리고 보안 및 기밀 유지 때문에 마음대로 정비하고 수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그에 비해 국산 전투기 KF-21 네이비를 선택한다면 비용도 저렴해지고 우리 마음대로 수리하고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언급되고요. 하지만 KF-21 네이비가 F-35B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명제에는 간과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KF-21 네이비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필요로 하는 KF-21 네이비의 숫자는 40대에서 50대 이상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수출이 되지 않는 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 생산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죠. 또한 항모 전단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협동교전체계 CC와 해군 대공 통합화력통제 니프카를 완성해야 하는데, 미국이 F-35B가 아닌 KF-21 네이비를 사용하는 CVX 항모 전단에 이들을 연동해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형 데이터 링크인 링크K로 CC와 니프카를 완성해야 한다는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미국도 수십 년을 투자해온 분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만만치 않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KF-21 네이비가 공론화된 현 시점에서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 것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하루가 다르게 팽창하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급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이즈모급과 휴가급을 경항모로 개장하여 F-35B와 함께 운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F-35B가 무지막지하게 비싼 동시에 무장 탑재력이 떨어지는 기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일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점을 커버하고 남을 만큼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F-35B를 42대씩이나 주문했을 텐데요. 익명의 해군 소식통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일본이 F-35B를 42대 도입하여 실전 배치를 하더라도 비상시 항상 공중에 떠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기체는 항모 한 척당 2대 정도에 불과하다. 2대 정도의 F-35B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CVX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5세대 전투기 F-35B의 가장 큰 특징은 스텔스 능력이나 무장 탑재력에 있지 않다. 1억 3천만 달러, 현재 환율로 1,800억에 달하는 F-35B 가격의 70%는 지향성 데이터 링크 MADL이나 각종 항전 소프트웨어 개발비로부터 비롯된 것일 정도로 네트워크 중심전에 특화된 기체이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F-35B를 도입하면서 협동 교전체계 CC와 조기 경보 통제기 E-2D도 함께 도입하여 미 해군이 완성한 해군 대공통합 화력 통제 니프카를 해상 자위대에 이식하려 한다. 즉 일본의 F-35B는 방공 및 타격 자산인 동시에 스텔스 성능을 10분 활용한 정찰 자산과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노드로 활약하게 된다는 뜻이다. F-35B는 우수한 센서와 항전 장비들을 사용해 자세한 전장 정보를 작전본부로 전달해주고 아군 전투함들은 F-35B가 전달해준 정보를 토대로 레이더 탐지거리 밖에 있는 목표물을 향해 함대공 미사일 SM-6나 장거리 대함 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 F-35B는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E-2D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으며 적진으로 침투에 들어간 F-35B는 시시각각 위치가 변하는 적 목표물, 예를 들면 전속 기동 중인 적 항모 등을 향해 발사된 아군 대함 미사일이나 SM-6 등을 데이터 링크로 유도하여 정확하게 타격시킬 수 있다. 일본은 F-35B와 협동교전체계 CEC,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E-2D와 니프카 등을 한꺼번에 세트로 도입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리고 있으며 이들은 이미 미 해군에 의해 무수한 테스트를 거친 만큼 신뢰성이 높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리스크는 적다. 또한 미국의 시스템을 구입하여 미 해군 전력에 편입되는 것에도 상당한 이익이 따른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국제 정치상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전술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미국이 제공하는 군수 및 정보 지원, 관련 교리 및 전술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제공하는 군수 및 정보 지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미 미 해병대가 보유한 F-35B를 빌려와서 이즈모급을 항모로 운영하는 노하우를 쌓고 있습니다. 익명의 해군 소식통은 항모 운용과 관련된 제반 노하우를 익히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CVX가 2033년의 예정대로 건조된다고 해도 일본보다 11년 뒤처지는데 2040년 이후로 미루어지는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항모 운용 능력에 있어 일본보다 20년 이상 뒤처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2022년 9월 23일 해외군사 전문지 네이버 뉴스의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이 끝나면 제 의견을 간단하게 덧붙인 뒤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DX코리아 2022가 개최되는 동안 KF-21 네이비의 축소 모델을 공개했다. 이는 KF-21로 알려진 카이 독자 개발 4.5세대 전투기의 항공모함 탑재 버전인 동시에 CVX 항모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다. 전시회 안내 설명에 따르면 KF-21 네이비는 길이 17.1m, 높이 5.2m, 폭 12.3m이다. KF-21 네이비는 최대 속도 마하 1.6으로 비행할 수 있으며 무장 탑재량은 7,620kg, 최대 이륙 중량은 약 25,600kg이다. KF-21 네이비의 또 다른 특징은 록히드 마틴의 수직 이착륙 전투기 F-35B나 공군기지에서 운용되는 지상 기반 KF-21보다 훨씬 크기가 크다는 것이다. 이 항공모함 기반 전투기는 동체 아래에 어레스팅 후크를 부착하고 있으며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CVX의 가판이나 경락고에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날개 접이식 시스템을 채택했다. 카이 관계자는 네이버 뉴스에게 KF-21 네이비의 날개는 원래 KF-21보다도 훨씬 크다고 알려주었다. 카이는 운용상의 효율을 위해 KF-21 네이비에는 한 명의 파일럿이 탑승하는 단자형을 추천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카이는 KF-21 네이비의 원형이 되는 KF-21 전투기를 단자형 및 복자형으로 개발한 바 있다. 카이는 KF-21 네이비가 F414G400K 엔진 2개를 탑재하는 최초의 4.5세대 항모 함재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미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F-18EF 슈퍼 호넷의 경우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APG-79A4 레이더를 장착하고 합동 전술정보 분배 체계와 ANALE 165 제머, ANALE 214 통합 방어 전자 대응 시스템 등을 탑재하고 있어 4.5세대로 개량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KF-21 네이비를 최초의 4.5세대 함재기라고 언급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DX코리아 2022 전시회 안내 설명에 표시되어 있는 KF-21 네이비의 각종 수치와 사양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사출기 기반 이륙 방식, 이른바 카토바 버전에 기초한 것이라고 네이버 뉴스에게 언급했다. KF-21 네이비에 장착 가능한 무장에는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했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공대공,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 등이 포함될 것이다. 카이는 향후 등장할 미사일 자산을 위한 공간들을 미리 고려하여 설계한 기체가 바로 KF-21 네이비라고 밝혔다. 이 대목 네이버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여 5세대 전투기급 스텔스 성능을 갖춘 동시에 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 및 천령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KF-21 네이비의 등장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야혼트 미사일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현재 KF-21에 장착할 수 있도록 소형화 작업을 거치고 있으며 로켓 부스터 통합형 램젯, 인테그럴 와킷 램젯 이하 IRR 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마하 2.5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고 사정거리 또한 250km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방안보포럼의 김민석 연구위원은 비즈 한국 9월 22일자 기사에서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에 대해 기존 아음속 대함미사일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비행하여 요격 가능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세계 최초로 초음속 성능과 스텔스 성능을 조화롭게 갖춰 적 레이더의 포착될 확률도 감소되었다. 해군형 KF-21 네이비 전투기에 장착된다면 대한민국 항공모함 전단 반경 500km 안에서는 발전된 이지스 시스템이 장착된 전투함도 쉽게 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투함에서 발사되는 초음속 대함미사일보다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을 지니는 이유는 마하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는 전투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고스란히 대함미사일에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원래 가지고 있는 속도인 마하 2.5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 원래 사정거리인 250km보다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김민석 연구위원이 이지스 시스템이 장착된 전투함도 KF-21 네이비가 탑재된 항모전단 반경 500km 이내로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상 전투에 있어서 함재기를 탑재하고 있는 항모가 일반 전투함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이버 뉴스는 카이 관계자로부터 대한민국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경항모 혹은 중형항모 보유 사업에 대비하여 사출기를 이용하는 카토바 방식과 스키점프대를 활용하는 스토바 방식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DX코리아 2022에 참가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부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CBX가 중형항모로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다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최종적인 결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운영 개념과 기본 설계를 정부에 제안할 뿐이며 최종적으로 CBX가 어떤 형태로 설계될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카토바 방식과 스토바 방식을 모두 고려하여 실물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KF-21 네이비에 대한 우리의 설계는 대한민국 해군이 선호하는 내용과는 무관하고 해군으로부터 특정 방식으로 설계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카이는 또한 KF-21 네이비가
경항모 및 중형항모 모두와 호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카이는 항모와 관련된 여러가지 계획들의 실행과 항모 건조는 정부와 계약한 조선소가 진행할 것이라며 CBX에 얼마나 많은 KF-21 네이비가 탑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설계한 항모 모두 KF-21 네이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확인해 주었지만 만약 대한민국 해군이 대우조선해양이 설계한 CBX에서 KF-21 네이비를 운용하려 한다면 마덱스 2021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보여줬던 단거리 수직 이착륙 전투기 기반 항모 개념을 아마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CBX의 비행갑판이 250m 이상이라면 스키점프대를 활용한 스토바 이륙 방식도 실행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겠지만 스토바 방식으로 이륙하는 함재기는 최대 이륙 중량에 대한 기술적 한계 때문에 사출기를 이용하는 카토바 방식의 함재기에 비해 무장 탑재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카이는 덧붙였다. 또한 카이는 보안상의 이유로 스토바 방식으로 이륙하는 KF-21 네이비의 최대 이륙 중량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도 않았다. 카이는 KF-21 네이비 수출에 관심을 보였지만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카이 부스의 한 매니저는 항공모함이나 항모에 탑재시킬 초음속 전투기를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KF-21 네이비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대담하게 공유하기도 했다. KF-21 네이비를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로 개발할 가능성에 대해 카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매니저는 향후 등장하게 될 6세대 전투기 등에 대한 공중 전력 격차를 메우고 현실적인 작전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해법으로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 혹은 대한항공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 정찰기 가오리 X와의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저도 한때 잘못 알고 있었으며 업계 관계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내용입니다만 KF-21과 유무인 복합체계 이른바 멈티를 구성하게 될 무인 전투기들은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일명 가오리 X와는 서로 다른 체계입니다. 업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KF-21과 멈티를 구성할 무인 기체들은 KF-21과 매우 비슷한 형상을 지니게 됩니다. 꼬리 날개가 없어 기동성이 떨어지는 전익기 형태인 가오리 X와는 달리 카이가 개발 중인 한국형 로열 윙맨들은 꼬리 날개를 장착하고 있으며 내부 무장창까지 탑재하여 스텔스 무인 전투기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까운 미래 내부 무장창을 보유하고 스텔스화된 KF-21 네이비 블락3와 팀을 이루어 작전에 나선다면 스텔스 로열 윙맨들을 먼저 적진으로 보내 적진을 정찰하거나 대공 방어망 등을 타격할 수 있어 E2D와 같은 항모 기반 조기 경보 통제기의 부재를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KF-21 계열 전투기들에 대한 추가적인 개량 작업은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의 의지에 달려있지만 4.5세대 전투기 KF-21은 처음부터 향후 여러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체이기 때문에 지상 기반 KF-21을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함재기로 개량하는 작업도 계획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끝마칠 수 있다고 카이는 밝혔다. 카이는 2033년 CBX 실전 배치에 맞춰 KF-21 네이비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계약한 조선사가 최종 설계를 마치고 항모를 건조할 때까지 1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의미여서 카이는 이에 따라 KF-21 네이비의 개발 상황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2022년 9월 23일 해외 군사 전문지 네이버뉴스가 게재한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KF-21 네이비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야 하며 한국형 협동교전 시스템 CEC와 한국형 해군 대공 통합 화력 통제 니프카도 함께 개발, 완성시켜야 한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는 한국형 데이터 링크, 링크-K를 통해 협동교전체계 CEC를 완성하는 것까지는 무리가 없다면서도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와 미국 F-35에 쓰이는 고속지향성 데이터 링크 MADL 같은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한국형 리프카를 가까운 시일 내에 완성하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어렵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형 CEC나 니프카에 대한 논의는 차후 생각해보기로 하고, KF-21 네이비가 탄생한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강점들로는 역주로 설명드렸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과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KF-21 네이비는 CBX 항모전단의 공격 및 방어 범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줄 것이며, 중국 및 일본에 대해 상당한 해양 억지력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텔스 형상과 내부 무장창을 갖춘 로열 윙맨과 함께 운용되는 KF-21 네이비 블락3는 로열 윙맨을 먼저 적진으로 침투시켜 ISR/NT 정보 감시 정찰 표적화 정보를 취득하여 공중 조기 경보 통제 역할의 일부를 분담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F-35B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상이 현실로 실현되려면 대용량 지향성 고속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로열 윙맨에 탑재될 인공지능 AI의 강화, 각종 항전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격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인 동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CBX에 대한 투자는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라도 말이죠.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영상 제작 지원과 더불어 업로드된 영상을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